기준금리는 인상이나 예금금리나 채권금리가 인하되고 있다. 1, 2년 내로 금리가 인하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요거는요, 요것 때문이 아니고요. 1, 2년 내로 금리가 인하되는 건 맞아요. 요거는 오케이. 조금 더 지연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예금금리랑 채권금리가 인하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이게 상황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채권에다가 지금 돈을 오지게 풀고 있고 예금금리를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솔직히. 핵심은 기준금리가 1, 2년 내로 내린다. 아마 올해는 못 내릴 거고요. 내년쯤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일어날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금리 상황을 봅시다.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빅스텝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에 없던 빅스텝도 2번이나 했어요. 문제는 금리가 인하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얼마나 인하될 것이냐. 요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다시 2020년 20년에서 21년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금리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금리를 요만큼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요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금리를 받쳐줄 수요가 있느냐. 여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반등이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조금 버벅대는 건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펜을 못 쓰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중간중간 반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일시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가 자극된다. 심리가 자극되는데 예전처럼 수요 폭등이 생겨날 수가 없다.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엄청 올라갔다고 했죠. 그게 시작은 거의 박근혜 정부 한 중반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냐? 그렇진 않죠. 2018년에 좀 떨어진 것도 길었었고 코로나 시작할 때도 집값이 잠깐 떨어졌었어요. 그런 것처럼 늘어났다. 올라갔다 했을 때 중간중간 떨어지는 시기도 분명히 나와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떨어지는 와중에 또 중간중간 반등하는 시기는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게 거의 없었죠. 이번에 거의 없었던 게 잠깐 반등했던 시기가 심리가 잠깐 반등했던 시기가 3월부터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해서 집값 뛰었다고 해놓고서 윤석열 정부로 바꾼다니까 집값 반등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심리가 올라갔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중간중간 그런 시기는 분명히 나와요. 그게 잠깐의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시기도 나오고. 그런데 심리가 이렇게 반등되더라도 예전처럼 수요 폭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DSR. 그러니까 금리 인상보다 더 핵심적인 건 DSR이에요. 왜냐면은 현재 주담대 수요의 평균 DSR이 60%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지금 DSR 40%로 받을 수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수요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다주택 수요들. 요게 핵심인 건데 전세가 하락이 막고 있죠. 그러면은 라이트하우스는 저금리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갔다고 했는데 그때 금리 인하할 때는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그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생길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제 조건으로 받쳐줘야 되는 것이 환율 안정이랑 미국의 금리 인하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급격히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환율이 안정되어 있어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환율이 튀지 않고 우리나라는 계속 안정이 되어 있었다. 이게 받쳐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미국에서 저기 세 가지 요건을 맞춰줘야 돼요. 물가 상승률이 잡히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침체되고, 실업률이 폭증해야 돼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아직 안 잡혔죠. 올해까지는 안 잡히고 내년쯤에 잡힐까 말까 하죠. 내년에도 사실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은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실업률. 내년 된다고 갑자기 일자리가 싹 사라지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날까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급격히 금리를 인하할 명분도 안 되고요. 사실 늘 이야기를 했지만요, 미국은 2015년부터 뭘 하려고 했어요? 유동성 회수를 하려고 했다. 미국은 2015년부터 유동성 회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1월부터 금리 인상 들어가기 시작했고, 2017년 11월부터 양적 긴축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것은요, 코로나 유동성 한번 쭉 빼고 나서 상황 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유동성도 뺄 거예요. 이건 안 뺄 수가 없어요. 그때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비정상적이고 임팩트가 있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유동성만 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돈을 엄청 풀었어요.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왜 했냐? 근데 왜 미국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막지 못하냐? 저 인간들처럼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는 돈을 엄청나게 푼다는 거고, 돈을 엄청나게 풀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가 낮아지면서 옛날에 플라자 합의했을 때 그 엔화 절상시켰듯이, 엔화 가치를 높였듯이, 이제는요 그냥 돈 엄청나게 풀어가지고요 엔화 가치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왜 미국에서 그걸 태클을 못 걸었을까요?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지들이 그 전에 2008년에 먼저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일본 너네 하지마 라고 하면 내로남불이 돼버리거든. 근데 미국은요, 물론 미국이 정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세계사회에서 정의를 표방하려고 하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정의로우니까 너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1인자로 여겨주고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규칙에 맞춰서 세계가 이렇게 평화를 이뤄야 돼, 이런 명분을 가지고 여기저기 개입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 풀었는데 일본 너네는 하지마, 이거 못하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부터 들어간 거예요? 일본 그 짓거리 못하게 하려면 줄여야죠. 우리 위기 극복했으니까 줄인다, 너네도 이제는 우리도 줄였으니까 너네도 그만 풀어,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풀어버렸으니까 지금도 명분이 없는 거고. 그러면 언젠간 다시 줄일 거예요. 언젠간 다시 줄일 건데, 다시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어놓는다? 이번에 그렇게 크게 뒤었는데요. 현대화폐 이론으로 한번 시험해 봤지만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다, 돈 유동성 무지하게 풀면은 이거 다 타격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데, 지금 코로나 때처럼 풀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하죠. 절대 불가하다.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린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더라도 환율이 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천천히 내린다. 천천히 내리는데 집값이 폭등하느냐? 진짜 심리가 완전히 꺾이고 나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쭉 내려가지고 잠깐 반등했는데 그 뒤에도 열심히 금리는 내렸지만 집값은 계속 떨어졌죠. 요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시기가 좋느냐 나쁘느냐,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돈이 많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도 있죠. 부자들은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일부 부자가 끌어올린다고 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동산이 아니라요, 금융자산으로 분산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황금성이 떨어지고 부동산은 끌어올린다고 해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고, 장난질 치기도 혼자서 장난질 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뭉쳐가지고 담합해서 장난질 쳐야 되고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부자들 부동산 비중 코로나 때 계속 늘어났다, 부동산 비중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동산은 계속 처분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처분이 안 되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렸는데 다른 데서 박살이 나니까 비중만 높아졌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서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삶이 좋느냐? 좋아요? 대출은 그때보다 훨씬 많고, 갚아야 될 돈 훨씬 많고, 원리금 나가는 돈 되게 많고, 특히 역대급 저금리로 돈 오지게 빌려놨다가 금리 올라가면서 나가는 돈 엄청나게 늘어났죠. 금리 조금 낮춘다고 해서 부담이 그래서 확 줄어들 정도는 아니죠. 가계부채 지금 정리 안 됐죠? 가계부채가 정리되고 금리가 낮춰진다면 모를까.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수출 잘 돼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무역 적자는 더 심각하죠. 경제 상황 괜찮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저기 팍팍하고 그러지 않아요? 거기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젤3 들어갔죠. 바젤3 들어갔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전처럼 돈을 안 빌려줘요. 지금 예금금리, 대출금리 억제 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요? 은행에서는 돈을 더 이상 빌려줄 수가 없어요. 은행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심한데, 지금 가계부채 리스크도 엄청난데. 그러니까 지금 뭐죠?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될 거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고, 지금 뭐죠? 부동산처럼 사람들의 그 의식주에 관련해가지고 거품이 낀 거는요,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맡긴다고 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요, 지금 뭐죠?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수요 폭등이 일어났다. 그 수요 폭등의 원인은요, 대출 폭등이었는데, 일단은 DSR 때문에 대출 폭등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올 수가 없다. 또 하나, 급격한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폭등이 됐던 건데, 대출 폭등을 DSR로 막고 급격한 금리 인하가 생겨나기 힘들다.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코로나 때처럼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큰 게 있죠. 저런데 이제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저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주택자들이 그걸 처분해서 모아가지고 또 비싼 거 사고, 똘똘한 채 사고, 지들이 이야기하는 똘똘한 채, 저희가 띨띨한 채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 사고 해가지고, 저기 뭐죠? 밑에서 받쳐주면서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건데, 요 밑에서 받쳐줄 수요들이요, 20년, 21년에 연끌을 다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때 연끌 못한 사람들이 전세로 버티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전세 사기 맞으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들어오는 수요들도 일부 막 분양 이쪽으로 빼고 있어요. 둔촌주공 무너지면 부동산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러면 그때 매수 수요가 이렇게 막 유입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은 원래 영끌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원래 한 10년 정도 뒤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될 사람들을 미리 끌어다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한 그 10년 주기설 해가지고 침체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사고 이렇게 됐던 거고, 이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니면 끌어다 쓸 수밖에 없죠. 집값 폭등할 때. 그러니까 하락기가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IMF 때는 침체가 짧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침체가 왜 길었느냐. IMF 때는 그때까지 올라간 집값은 사람들이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올라간 집값이고요. 그런데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잠깐 다시 살아난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왜 그렇게 오래 갔느냐. 다 빚으로 끌어올려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대부터는 성장이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성인이다, 성인. 고등학교 때 같으면요, 다쳐도 빨리 낫죠. 그런데 한 40대, 50대 돼봐요. 뼈 부러지면은 뼈 붙는 데만 몇 달 입원해야 돼. 그런 것처럼요, 미래 걸 다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혼부부는 한 10년쯤 돼가지고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전세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악착같이 모아서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신혼 결혼하자마자 집부터 사야 되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다 대출만 끼고 샀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요번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 게 출산율이 감소했죠. 이게 미래 수요 감소는 둘째 치고요, 애 안 낳아도 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꼭 결혼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그게 단카이 세대 지나가고 일본의 그 뭐였죠? 사토리 세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나라는 그 사토리 세대처럼 생겨나는 게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자산 거품 치면서 너네도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더 끌어들인 거고. 앞으로 이거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도 뭐였죠? 금리 조금만 인하되면 집값이 다시 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저금리일 때 다 끌어다 썼어요. 그때보다 높은 금리라면 더 끌어다 쓸 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